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옛 그림으로 본 우리의 좋은 방법 중에 저번 시간에는 경복궁에 관해서 했고요. 오늘은 창덕궁에 관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 창덕궁도 역시 앞에 우리가 경복궁 할 때 그림을 보여줬죠. 여기가 지금 창덕궁의 모습이고요. 앞에 지금 삼각산이 보이죠. 그 다음에 북악산, 지금의 지금 북한, 백악, 지금 말하는 지금 현재의 북한산이고요. 북한산 맞나요? 우리가 지금, 백악산이라고 하죠. 북한산. 그 다음에 인왕산이 여기 있고요. 그죠? 인왕산. 그 다음에 여기가 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이 앞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검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검천은 사실은 실제로 인공으로 판 못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지금 낙산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양에 입지는 그 지금의 어떤 그 백악하고 인왕, 그 다음에 낙산, 남산, 이것이 내가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산에 위치해 우리가 궁궐이 모두 내가산에 입지되어 있고요. 외가산의 입지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삼각산하고 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저 앞에 뭐 저도 보면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굳이 우리가 외가산까지는 굳이 뭐 안 해도 크게 상관없겠죠. 그 앞에 그 삼각산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산봉우리 보니까 그 접대 제가 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한시를 원체 좋아해서 옛날에 이 삼각산에 관해서 그 지었던 사람 저번 시간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김시섭. 자, 이분은 이게 세종 때 불려서 시를 지어라고 하니까 이게 삼각산 시를 지었는데 이때 세종 때가 불 나갔을 때가 5살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삼각산에 관한 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좀 정치의 어떤 개념으로 이 시를 이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뭐 정서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물론 5살 때 뭐 지가 지었으니까 무슨 정치색을 띠겠습니까?나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양대군이 단종 때 단종을 죽였죠, 그죠? 그래서 김시섭이가 이거를 보고 진짜 그 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육신, 생육신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생육신 중에 한 분이에요. 곧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즘은 뭐 너무 고다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인생으로 봐서는 잘 살았지 않았나. 뭐 그 이후에 뭐 더 정치에 몸담아봤자 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시를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 당시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꼭 조경이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그림이나 학문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옛날에 어떤 그 김홍도 그림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방법의 그림들이 꽤나 있어요. 그 당시는 모르고 그랬겠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방법은 다양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경 기술사 공부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거 있네? 라고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이제 경복궁인데요. 이 그림은요.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창덕궁, 경복궁이 아니죠? 창덕궁의 어떠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배치도를 그린 모습입니다. 지금의 또 모습하고도 많이 달라져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낙선제나 석폭헌이라든지 수강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창경궁으로 넣었더랬어요. 창경궁으로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그 창덕궁으로 창덕궁으로 넣는 경우가 지금은 이제 창덕궁으로 넣었죠.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아예 이제 창덕궁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창덕궁 같은 경우는 뭐 어제는 14세기가 아니까 14세기가 15세기죠. 그죠? 조선 왕궁의 어떤 이궁이라는 것이 동궁들이, 그러니까 왕자들이 거처하는 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 시절에 복구가 돼서 굉장히 커지고 화려해졌죠. 그래도 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솔직히 이런 사상으로 봤을 때 풍수지리 사상, 음양오행이다, 뭐 천일합일 사상이다, 신선 사상이다, 뭐 자연주의 사상이다, 뭐 이런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냥 말을 할 뿐이지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주의죠. 자연의 자연하고 조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자연하고 좋아한다 이러면 우리는 자연을 거스를 힘이 없어서 그때 뭐 기계도 없고 뭐 이러니까 거스를 힘이 없어서 조화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굉장히 자연하고의 조화가 어찌 보면은 시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굉장히 정말 요즘 말하는 LID 기법, 저는 LID 기법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법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LID 기법 하면서 말 그대로 자연주의 기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LID 기법을 뭐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죠. 실제로 우리가 많이 파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성토 절토를 최소화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연의 어떤 산경관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기법, 이게 LID 기법이에요. 그리고 우수를 이용한 기법, 이런 기법들이 전부 다 LID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전통의 어떤 개념들이 이런 LID 기법하고 굉장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만 굉장히 이런 제가 지금 아까 옛 그림으로 본 사례하면서 내용을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LID 기법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은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법들을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내용들,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지금의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도 지금 오늘 좋은 기법에 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강과 그 다음에 검천은 일부러 지금 우리가 한강과 검천은 기본적으로 내부를 하나를 지금 했다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검천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물을 지금 합했습니다. 그죠? 물줄기를.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창덕궁의 가장 기본은 진짜 자연주의죠. 자연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후원이라는 개념이 있죠. 산의 요 뒤쪽에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뭐가 있나요? 7개의
지와 당이 있습니다. 지와 당이라면 좀 그렇지만 지와 당이 있고 정이 있죠, 그죠? 지당 이러니까 당이 전부 다 정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연목과 그 다음에 정자 또는 당이라고 부용정이라고 하죠. 당이라고 안 하죠. 에련정 이러죠. 그죠? 그래서 정자가 있죠. 연못과 정자가 있는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연못의 모습이 조금 다양하죠. 뭐 사각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원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경우가 있고, 무도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반월형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곡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도지 모습, 반도지인데, 이거는 곡지는 어떤 일본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본 사람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 일부러 형태를 변형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7개의 어떤 연못과 정자가 있는데 아시죠? 뭐 그런 것 정도는 아시는 게 좋죠. 뭐 부용지, 애련지, 그다음에 영경당 앞에 연지, 여기에 당이 하나 있네요. 영경당. 그다음에 뭐 존덕지, 그다음에 뭐 몽답지. 몽답지는 옛날에 우리가 왕비가 그거 하던 곳, 그 모신기 폼 잡으러 갔던 곳이 몽잡이라는 거죠. 반도지, 뭐 영옥지, 뭐 이런 모습 다 거의 다 방형이에요. 이제 정방형이냐, 그다음에 그 약간 장방형이냐 이런 것의 차이점이고 곡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반도지,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다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창덕궁 같은 경우는요 가장 화려하면서 앞에 제일 그 못된 우리가 광해군이 복구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앞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자연주의고, 말 그대로 자연주의. 그리고 계곡을 따라서 연못과 정자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 형태를 말을 하면 여기 지금 형태가 여기 쑥 들어갔죠?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형태를 말을 하면 여기가 지금 뭐 우리가 인정전이 어떻고 뭐 이걸 떠나서 어떤 공간의 형태로 이렇게 크게 나누죠. 그죠? 뭐 낙선제, 수강제 공간, 뭐 그다음에 인정전과 대조전 공간, 그다음에 부용지와 정의 주합루 공간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서 뭐 후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이제 뭐 치조죠, 그죠? 치조, 뭐 연조, 뭐 이렇게 해갖고 나누고, 대조전, 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다 치조죠, 그죠? 치조.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부용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용지, 부용동 여러분 다 아시죠? 부용지, 부용동은요 방형이죠. 연못이 방형의 원형섬이죠. 그죠? 원형섬. 이게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천원 지방 사상, 지방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사상이 아니고 천원 지방설의 개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또는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하죠. 자, 근데 주로 이제 천원 지방설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게 주합루라는 것이요. 이 왕실의 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 서재가 있고, 그죠? 여기가 지금 도서관 서재가 있고, 그래서 주함두
그죠? 서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경복궁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경복궁 쪽에 가면은, 제가, 이, 이 부용정에 지금 그거 있죠? 주암로 도서관 서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부용지에 뭐가 있나요? 부용지에 유명한 것이 잉어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게 책에 사진에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잉어가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과거 급제해서 그 하늘에 비천한 하늘을 오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부 다 이게 이제 이 뭐라노 맨 처음에 과거 급제해 가지고 주함루에 오르는 개념이라고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뭐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뭐 기록은 아니에요. 기록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잉어의 어떤 해아적인 모습을 표현을 누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좀 중요성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각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다보이는 이런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그런 공간이다. 이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읽어보면 이런 공간들을 좀 나름대로 좀 설명하기가 좋겠죠, 그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부용지, 부용동. 그래서 부용이라는 단어가 뭐 용자가 뭐 용이 떠오른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나름대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계단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래서 오른다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낙선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은 또 뭐 가장 개인적인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궁궐 중에서도 굉장히 사가 같은 어떤 집의 느낌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낙선제, 석봉원, 수강제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게 뭐 주택의 어떠한 사가 하니까 99칸이라고 그러죠. 그죠? 99칸의 어떠한 사가의 집의 정원 모습을 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99칸의 정원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 주택에 뭐 바깥마당이 어떻고 앞마당이 어떻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죠? 이것에 이런 말은 하지만 생각보다 문이 굉장히 많고요. 담도 굉장히 많고요. 이 공간에 안쪽 앞마당으로 들어가기 안채 그쪽 말해서 안채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학대를 해서 보면 여기서 문 들어갈까 요 문만 해도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미로입니다. 미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15세기에서 19세기 때 연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사임당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그림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를 읽어봐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주택의 어떤 정원의 형태만 봐도 굉장히 깝깝했을 것 같아. 물론 뭐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폭 박혀서 좋을 것 같지만 그 당시는 너무 안쪽에 있어서 꼼짝 마라라는 어떤 느낌이 들지 않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뭐 안에 뭐 후원의 뭐 지형이 어떻고요 뭐 수목이 어떻고요 괴석이 어떻고요 뭐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책대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기록이 없고요. 거기에 그때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목이요. 그 당시 수목이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몇 개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앞에 우리는 말 그대로 자연주의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제 틀을 잡으려고 보니까 우리는 계곡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계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화계도 우리가 크게 많은 어떠한 수목 도입이, 인공적인 수목 도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주의의 그대로 모습.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죠. 안에 보면 이 가장 사적인 공간을 한번 봐보자. 사적인 공간에도 그렇게 막 이렇게 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냥 우리가 계단을 좀 높은 곳에 주합루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열화당이라든지 당의 개념이 좀 그렇거든요. 루라든지 이런 개념은 좀 높은 개념이에요. 이런 곳에 올라갈 때 계단 처리를 해서 위계 의식을 줬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더 공간을 보는데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끄었을 때 북서쪽이 우리가 금 금관, 그죠? 금관의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북서쪽에는 어찌 보면은 가장 높은 사람의 자리라고 해서 북서쪽에 제일 먼저 어떤 경복궁의 자리를 앉았겠죠. 별로 왕들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동쪽에는 아까처럼 동골도라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의 사람, 그죠? 그래서 남쪽은 터여 있죠. 남쪽엔 터여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쪽이 터였다는 것은 바람을 여름에 바닷바람, 시원한 바람, 그죠? 우리나라에 바닷바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산이 지금 잡았다는 것은 내가산과 외가산 사이에 우리가 잡았다는 것은 앞에 겨울에 시베리아 중국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북서풍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높은 자리는요, 금권의 자리는요, 우리가 북서쪽에 자리를 한다는 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궁궐의 입지, 그 다음에 또 앞에 업성은 조금 또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충분히 IT 기법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별서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